조선이란 나라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지배사상 혹은 지배 이념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이 그 어떤 학문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이죠, 철학. 이 철학을 나라 운영의 핵심으로 움켜쥐고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고려 시대 같은 경우 불교의 국가였죠. 종교가 중심이 되는, 종교가 전 백성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불교를 믿고 또 거기에 맞게끔 나라를 운영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 시대는 학문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였죠. 어쨌든 그 고려 말부터 주자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학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선비들도 이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정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까지 뭐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리죠. 조선 중기까지 와야 이제 태계 이황 정도가 되어야 이게 주자성리학의 학문이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해석을 이제 하고 재해석을 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단계가 오고 뭐 이제 율곡 이 선생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완성체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조선 전기에서는 이 주자성리학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좀 또 나라도 좀 사실 많이 어수선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데 확신 자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불교는 사실 종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방식이나 시스템이 이제 잘 자리가 잡혀 있는데 반해서 이 뭐 학문을 하나의 그 이상적인 어떤 이 사상으로 잡아가지고 그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고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뭐 좀 나라가 어수선하죠. 뭐 왕자의 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성계하고 이방원의 뭐 사이도 복잡하고 뭐 이런 어수선한 과정, 그리고 뭐 공신들의 알력 다툼도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태종이 이걸 싹 정리를 해요.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자기들 형제도 죽이고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잡단 뭐 밀란이라든가 이제 뭐 혹은 저항 세력들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의 단일 체계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뭐 그러한 시기를, 그러한 정치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죠. 태종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세종이 즉위하면서 바로 그 아버지 태종이 싹 정리해 놓은 그런 바탕 위에서 세종이 즉위하면서 세종이 이 하나의 그 조선시대로 친다면 전반기에 전성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전성기를 통해 가지고 뭐 집현전이나 뭐 집현전 학사들, 집현전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선비들도 길러내고 새로운 세력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새로운 이 선비들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좀 이제 하면 대충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확신들이 이제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세계가 뭐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세상이야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구체성을 가지려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뭐 절대적인 신이라든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 오래전 이야기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예수가 있고 뭐 석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봤자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있다, 뭐 극락이 있다, 그 모습이 그럼 어떠냐?
내가 눈으로 봐야, 사람들, 일반 사람 눈으로 봐야 이제 확신이 쓰는 측면이 있잖아요. 백문이 부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현실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종교화들이 나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숱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죠. 간영 속의 이야기들을 화려한 그림으로 또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이렇구나, 눈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실감이 난단 말이죠. 그러한 역할을 사실 이제 그림이 이제 많이 역할을 하죠. 조각이라든가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 이 세종 때 선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추구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자신감들이 생긴 거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고민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상세계를 뭔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안견의 목류도운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목류도운도는 단순한 무릉도운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서 변형된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그냥 그 꿈속 이야기를 이렇게 뭐 표현한 그림이고 그냥 풍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에요. 종교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그림이듯이 이 목류도운도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죠. 그 당시 선비들이나 혹은 왕족들이나 이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세계,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목류도운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에 이제 있고요. 뭐 델리대학교 박물관에 이제 있는데, 그 뭐 임진왜란 때 뭐 일본 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일본으로 이제 약탈당하게 되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그 목류도운도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목류도운도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목류도운도의 하는 재원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림이 이제 두루마기식으로 긴 그림인데 한쪽에 이제 발문들이 써져 있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부터 시작해서 또 그 그림을 감상한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찬사 뭐 이런 글을 쓰고 거기에 다 낙관이 찍혀 있고, 이 그림은 1447년에 그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하자면, 안평대군이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자기 동료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재항, 뭐 정삼문, 박팽년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어딜 가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동굴이 보이고, 그 동굴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그 안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런 마을이 이제 발견이 되죠.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놀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이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부터 이게 잘 안 잊어지고 생생하고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름이 있고 유명했던 안견이라는 궁중하원이 있습니다. 이 안견을 불러다가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안 잊어지는데 네가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봐라 하니까 이제 안견이 그 꿈 이야기를 이제 그림 합폭에 담게 되죠. 비단 위에다가 수묵으로 그려가지고 3일 만에 완성을 해서 이제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평대군도 굉장히 했겠죠. 이렇게 탄생한 그림이 이 목류도운도입니다. 그 안평대군은 그 세종의 아들이 셋째 아들인데, 특히 이제 뭐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서화죠. 글과 서화를 굉장히 많이 모았고, 실제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모아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고, 뭐 그랬던 굉장히 문화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안평대군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없었던, 정치를 하려고 했던, 하지 않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왕자고, 이 안평대군은 어쨌든 그 집현전 학사 출신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삼촌 세조에게 이제 뭐 기양을 이제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 협정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 안평대군도 무릉도원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약간의 각색돼 있어요. 실제 뭐 어부가 강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발견을 한 이러한 게 이제 무릉도원 이야기라면 안평대군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닐고 논일다가 거기를 발견한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이제 무릉도원 이야기는 그 좁은 강폭을 가다 보니 거기에 이제 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비해서 목류도원도에서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을에 굉장히 그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이런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류도원도는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집어 보면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안평대군이 진짜 그 꿈을 꿨을까? 그냥 지어낸 말일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지어낸 얘기든 꿈얘기, 진짜 꿈얘기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어쨌든 그림으로 이렇게 구현됐다는 게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목류도원도 자체가 꿈속에서 논인다, 유자가 놀 유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릉도원, 이렇게 복숭아 밭인데 복숭아가 활짝 피어 있는 어떤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 무릉도원 이야기의 안평대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그러한 이야기가 목류도원도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안평대군은 그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인왕산 자락에 이제 어느 참 경치 좋은 곳에 이제 무계정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흔히 사육신, 생육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신진 선비들을 모아서 거기서 시회를 열고 연회도 하고 시회도 엽니다. 시회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시를 낭독하고 듣고 감상하고 이러한 모임이지만 거기에 정치인들이 모여 있으면 정치 조직이 되겠죠. 정치 모임이 되겠죠. 근데 무계정사를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풍경이 내가 그 꿈속에 봤던 목류도원도 있지, 이 무릉도원, 이게 똑같아. 야, 여기 조그만 이렇게 개울도 흐르는 게 마치 그게 이렇게 강줄기 같고, 그 다음에 옆에 피어있는 복숭아 꽃이 피어있는 이런 모습이 내가 꿈속에 본 그러한 그 아주 멋있는 세계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를 직접 이제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글로도 좀 읽어보고 사진으로도 봤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혀 안 비슷해요. 사실 그 그림 속에 그 기암괴석이 쫙 있는 이런 풍경과 그 무계정사가 있는 그 풍경은 전혀 사실 다릅니다. 인왕산이 무슨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산도 아니고 거기에 그런 곳이 있지도 않죠. 그냥 우리로 치면 좀 괜찮은 계곡이 있는 곳 이런 정도인데, 계곡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피서 가보시잖아요. 계곡물 이렇게 있고 주변에 나무 있고 이런 곳인데 그것과 목류도원도에 나온 그런 곳하고는 사실 차이도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은 무릉도원의 이야기하고도 사실은 뭔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가 무릉도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릉도원 이야기가 중국에 어디 처박혀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안평대군은 인왕산이면 한양의 인왕산인데 궁궐이 바로 옆에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곧 무릉도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릉도원을 만들자,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목류도원도하고 무릉도원 이야기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무릉도원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부가 주인공이 되죠.
뭐 특정 인물은 아닙니다. 어부라는 뭐 사람의 관직이 있거나 어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어부입니다. 이렇게 강폭을 따라가다가 이제 발견했다고 하면 이 안평대군의 꿈얘기를 그린 목류도원도에서는 안평대군 자신하고 그 주변에 이제 이 정치적 동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름 없는 어부의 이야기와 정확히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무릉도원에서는 이렇게 강폭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무릉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안평대군의 그림에서는, 안견의 그림에서는 그 안쪽에, 그러니까 그 동굴을 들어간 안쪽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꽃 도원, 그 복숭아꽃이 있는 마을이나 어떠한 뭐 공간, 이런 의미는 바로 거기가 이상세계다라고 하는,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숭아꽃 자체가 복숭아 나무와 복숭아 열매, 꽃 이렇게 되는, 보통 우리가 복숭아도하면 복숭아꽃을 얘기하는데, 그 복숭아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숭아 열매도 이제 함께 있게 되죠. 근데 그림에서는 열매는 좀 이렇게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이 사실 조금 그렇게 거리로 본다면 최소한 50m 이상 돼서 한 100m 정도를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풍경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그 정도가 거리가 떨어지면 꽃도 아주 작게 뭐 세필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복숭아 같은 거 표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꽃 자체가 수상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숭아꽃은, 복숭아 나무는 어떤 이상세계를 상징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규정이 되죠. 이후에도 모든 우리 그림에 나타나는 이 복숭아는 다 이상세계를 뜻합니다. 뭐 거기에는 뭐 여타의 쓸데없는 이런 상징은 거의 붙어 있지 않죠. 그리고 무릉도원 이야기에는 거기에 이제 그 동굴 안쪽에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뭐 밭도 일구고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글로 이제 써져 있는데, 목류도원도에는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도 그리고 이제 밭 같은 느낌도 내고, 이런 것은 이제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길도 있고, 근데 사람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뭐 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십장생도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목류도원도는 이 조선 초기에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 정치인들이 꿈을 꾸고 뭔가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세계를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류도원도는 무릉도원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명작이죠. 명작이란 게 기본적인 상식이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그림을 그냥 화려하고 똑같이 그거 잘 그린다고 명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의 추구했던 철학이 얼마만큼 잘 구현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명작과 아닌가를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 초기에 정치인들, 그러면 지배 세력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계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 목류도원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그 목류도원도가 꿈꿨던 그 세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커지면서 바로 십장생도로 연결되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